그러면 게스트분들 모셔볼까요? 네, 한지수 감독님, 김준호 배우님, 권소연 배우님, 민서 배우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 받기 전에 제가 먼저 기본적인 질문들 한 분 한 분씩 드릴 텐데요. 먼저 그래도 인사부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매너를 연출한 한지수입니다. 매너를 첫 공개하는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질문과 의미 있는 답이 오가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준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매너홀에서 선호 연기한 김준호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는 좀 처음이라 좀 긴장되긴 하는데 열심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소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매너에서 선주 역할 맡은 권소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좋은 얘기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서 배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주 역할 맡은 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처음 네 분을 뵈니까 네 분이 다 너무 젊고 너무 멋지셔서 네, 감독님 포함해서요. 네, 네, 감독님도 정말 배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셨는데요. 우선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너를 연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0년일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제작사를 통해서 매너의 원작 소설 박지리 작가의 소설을 건네받게 되었고, 읽었을 때 저는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이게 사실 꽤 무거운 소재인데, 어쨌든 가정폭력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이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까지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흡입력 있고 힘있게 밀고 간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서사 전반에 깔려있는 다층적인 아이러니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그 감정이 되게 기억나는데, 진짜 육성으로 뭔가 되게 탄식 같은 게 살짝 나오면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던 그게 기억이 나고요. 또 동시에 분명하게 딱 생각이 들었던 건 이제 덮는 순간 이거 영화를 만들고 싶다, 연출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작사와 그 다음 미팅 때 이제 저의 이런 감상들을 말씀드리니까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작 소설 받아보셔서 또 읽어보신 소감을 또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 영화를 먼저 보고 원작 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까지 못 읽었지만 처음부터 구성도 다르고 아마 좀 초점이 가 있는 부분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건 정말 영화적인 그런 연출이어서 아마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영화로서 표현을 낼까 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매너 원작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이야기다 보니까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고 대사들은 좀 별로 없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야기의 흐름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영화라는 매체로서 어떻게 옮기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이제 대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설정들을 살짝씩 바꾸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영화만이 갖고 있는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들 뭐 촬영이나 음악이나 어떤 편집적인 요소로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영화에는 사실 겪는 이제 사건들이 굉장히 넓게 전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주노동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가족과 관련된 것도 있고, 희주, 희진 친구 무리,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인물들을 만나고 갈등들을 겪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영화로 옮길 때 자칫하면 이야기가 좀 산만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좀 우려가 있어서 이거를 최대한 선호 중심의 이야기로서 관객들이 몰입해서 볼 수 있게 하자 하면서 이제 거기 집중해서 전체적인 구성이나 편집의 방식이 좀 그런 식의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우분들께 어떻게 이 작품을 보셨고 처음에 시나리오 읽으셨을 때 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김진호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도 이거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일단 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나 놓인 상황들 뭐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에 사실 어떤 정답이라는 걸 주는 시나리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궁금증이 오히려 다가왔고, 근데 사실 영화가 뭔가 되게 영화라는 그 문화 예술 자체가 되게 뭔가 별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저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냥 똑같은 뭔가 상처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뭔가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도 할 거고 또 사람에게 다쳤으면 또 사람을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 노력도 할 거고 누군가한테 상처도 받을 거고 제가 마찬가지로 줄 거고 뭔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궁금증으로 보다가 마지막에는 정답을 주진 않았지만 나를 조금 위로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위로된다면 또 누군가가 이걸 봐주시는 누군가도 이런 비슷한 감정들을 또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실 굉장히 욕심이 났던 작품이고 인물입니다. 김진호 배우님께는 어떤 위로로 와닿기 원하는 그런 작품이었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권서연 배우님. 네, 저도 시나리오를 처음에 딱 읽었을 때 글이 주는 힘이 굉장하다는 거를 느꼈고 또 원작 소설을 봤을 때도 그 마음 한켠이 막 무거워지는 게 내가 선호라는 인물을 마냥 안아줄 수도 없고 위로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탓할 수도 없고 하는 그 복합적인 감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일하게 선우라는 인물을 조금 공감해줄 수 있는 게 선주였기 때문에 선주라는 역할에 굉장히 저도 욕심이 났고 또 이 인물과 저랑 맞닿은 지점들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에 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은서 배우님. 네, 저도 처음에 이 작품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저는 우선 가장 먼저 재밌었어요. 되게 흥미로웠고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질문이 엄청 많아졌어요, 제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감독님이랑 이제 처음 뵀을 때도 제가 감독님한테 이것저것 엄청 많이 여쭤봤었어요. 시나리오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했던 희주가 저랑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독님을 엄청나게 설득시키고 제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희주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되게 많은 장면들을 상상했었어요. 그 장면들이 되게 멋있게 나올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기대가 되고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서 배우님이 희주 역할을 했을 때 좀 고집스럽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제가 원래 생긴 게 좀
쓰레기인데 겉모습이요. 조금 강해 보이고 좀 차가워 보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희주는 이제 내면에 좀 더 사랑과 따뜻함이 많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걸 어필을 엄청 열심히 하면서 감독님을 설득시켰습니다. 뒤로는 좀 서론으로 같지만 네네. 네, 그 따뜻한 내면의 따뜻함을 잘 보여주고 싶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셨군요. 네, 그 세 분께 요 질문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공통 질문 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기자분들께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본인의 캐릭터의 그 매력, 네, 요거 한 번씩 들어보죠. 네, 이거는 미서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희주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깊은 아이입니다. 18살이지만 꿈과 희망이 굉장히 가득 차 있고 또 주위에 이제 저는 형부가 이주 노동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 어리게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정말 속 깊은 따뜻한 사람인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서윤 배우님, 네, 선주 역할의 매력. 선주 역할은 일단 선호와 같은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그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대면하는 방식이 조금 더 건강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극복해 나간다는 점이 이 인물의 큰 매력이었고 그 지점이 이제 저와도 닮은 점이 있어서 더 매력적이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연기를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아마도 공통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진호 배우님. 저는 사실 여기 선주 누나보다는 건강했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잘 모르겠는 인물이고 되게 어정쩡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인물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사실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그런 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시도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싫었는데 또 사람을 또 다시 좋아하려고 해보고 뭔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담백하고 솔직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참 어정쩡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내려고 시도하는 그런 인물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젊은 배우들이지만 정말 그 복잡한 감정의 연기가 뛰어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만큼 캐릭터를 많이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매놀에서 온 사람이 희주인 거예요? 감독님? 그렇죠. 약간 이렇게 실루엣만 보여주고 지금은 포커스 아웃된 상태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연기는 누나 선주입니다. 네, 선주 캐릭터이고 근데 이제 명확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냥 거기서 일단 만약에 온다면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선주가 제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고 누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뭔가 불안한 마음에 찾아 헤맸을 것 같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왔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가장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명쾌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건 정서적으로는 희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마지막에 희준의 집에 다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미안한 마음을 선호가 또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그 대상을 이제 명확하게 하진 않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누군가 내려와서 선호에게 한 번 더 손길을 내미는 데서 끝이 나면 좋겠다. 그게 이 영화에서 선호를 바라보는 나의 입장과 제일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처럼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감독님 매놀이라는 그 공간의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세트인가요?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네, 매놀 열심히 찾아봤는데 찍을 수 있는 여건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세트를 지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편집으로 이렇게 처리를 네. 밖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실제 로케이션이긴 하지만 들어와서부터 다 세트. 네, 그 공간 안을 어떤 식으로 좀 보이도록
미장센을 처리를 하셨는지. 사실 이제 영화적으로 좀 더 이제 찍기도 편하고 좀 더 잘 담으려면 맨홀의 공간이 지금보다 큰 게 더 좋은데, 저는 좀 맨홀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아담한 공간에서 정말 어린 선호와 선주가 왔을 때 그래도 여기가 조금은 아늑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맨홀의 크기 정도는 이 정도가 적절하겠다라는 걸 했고, 그런 식으로 일단 공간적인 구성은 최대한 심플하고 조금은 단순하게 가려고 했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밀폐된 곳에서 이렇게 초를 많이 피우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좀 무시하고 초 조명 같은 것도 그냥 많이 하고 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관객들이 봤을 때 이 공간이 조금은 더 정말 저렇게 와서 좀 쉴 수도 있겠구나, 좀 잠시 몸을 저기다 피할 수도 있겠구나, 혹은 와서 저렇게 놀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서로 좀 다가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명 같은 거 그렇게 했고, 그다음 미술 같은 경우 최대한 일상적인 소품들을 이제 많이 놓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도피처가 되었다가 또 로맨틱한 그런 공간도 됐다가 마지막에 또 굉장히 섬뜩한 그런 공간도 되어서 아마 그걸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도 또 일관된 그 톤 앤 매너를 맞추는 것에 대한 감독님의 고민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분들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김준호 씨 법적진에서 변호사가 아버지에 대한 그 사진이 왜 매너에 있냐라고 물을 때 대답하는 장면, 어렵게 대답하는 장면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감정 연기들이. 그 장면 촬영 비하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배우분들, 두 분 배우분들도 그 연기 주안점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민서 씨는 시나리오 읽고 굉장히 질문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얻으셨는지 궁금해져가지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김준호 배우님부터 재판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선 사실 그 결과는 감독님이 편집을 잘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맨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첫 테이크 때 사실 되게 좀 덩그러니 저를 찍으셨던 것 같아요. 엄청 가까이서가 아니라 좀 거리를 두고.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막 조금 오열했던 기억이 나요. 엄청 막 울고 막 단순히 이러지 않을까? 정말 내가 증오했던 인물을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그 인물로 인해 내가 제 2의 삶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이 기로에서의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 하면서 되게 좀 격양이 돼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감독님이 조금 더 욕심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도 찍어보시고 저렇게도 찍어보시고 하시다가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담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장면으로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감독님의 그 선택과 편집의 능력을 감사히 봐주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두 배우님께는 어떤 부분에 연기 주안점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주 같은 경우에도 선호처럼 트라우마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현실적으로 살아내야 돼서 역할 놀이하면서 배우로서 성장을 했지만 그 상처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우가 아빠의 모습을 좀 보여줄 때 그때 이제 그 트라우마가 반응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지점들을 신경 쓰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인물이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너무 잘 살고 있어 라고 보여지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건드려지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지점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 배우님.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선호와 선호 친구들이 이주 노동자분들과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저는
형부를 이제 노동자로 함께 가족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되게 복잡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표현해보고 싶었고, 친구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막 웃을 때 나도 행복하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표현을 잘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한테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했었을 때는 시나리오 전체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희주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서 대답을 이끌어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희주는 이렇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또 선호에 대한 인물도 많이 궁금해했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선호가 어떤 캐릭터인지도 잘 모르겠고 희주가 왜 선호에게 마음을 열고 점점 다가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그런 민서 배우님의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좀 당황스럽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이제 아까 민서 배우가 저를 굉장히 많이 설득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막 설득 당했다는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입장차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민서 배우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는 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캔디 소녀의 이미지긴 했어요. 좀 더 연약해 보이고 사람이 더 좀 체구도 작고 뭐 어딘가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캐릭터로 이제 좀 전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민서 배우 만나고 리딩하고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희주가 있다면은 오히려 저런 캐릭터에 훨씬 가깝지 않을까? 굉장히 이제 씩씩하고 앞에서는 그냥 툭툭 말하지만 속에서는 여러 가지 되게 감정이나 생각들이 많은 게 저는 민서 배우를 만나면서 되게 느꼈었는데 실제 희주는 저 모습에 오히려 더 가깝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캐스팅을 별로 고민 없이 망설임 없이 진행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설득당했다기보다는 그냥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기자님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께는 먼저 여쭤보면 제가 사실은 아직 그 원작 소설을 아직 못 읽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이제 이 영화 하기로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 속에 나온 아이러니들의 어떤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 그 영화화를 시킬 때 감독님이 느낀 어떤 그런 그대로의 감정을 뭐 소설을 읽으신 분이든 안 읽은 저같이 안 읽은 사람 이걸 전달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숙제였을 텐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려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김준호 배우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영화 보면은 좀 감정이 막 바뀌거나 되게 막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좀 보이는데 아마 그 연기하면서 분석하시면서 또 본인하고 대입해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을 연기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다가갔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일단 아이러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서사의 어떤 설정들에 좀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일단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결국 쌓여서 폭발하는 부분이 법정 씬일 텐데 그 법정 씬에서 그 변호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그 앞에 최대한 잘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변호사의 말로서 그 내용이 나올 때 관객들도 보면서 같이 맞다 선호를 법의 어떤 언어로 보면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좀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그 장면에서 왔을 때 관객들이 최대한 그걸 따라가려면은 그런 설정들을 최대한 빼놓지 않고 영화 안에 이제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소설과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주노동 형부 설정이거든요. 이제 형부 같은 경우는 소설에서는 그 한국인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영화는 선호의 시선으로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이주노동자가 너무 어떤 혐오와 폭력의 대상으로서만 좀 보이게 되는 건 아닐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소설에 이제 아무래도 나레이션도 있고 뭐 복합적인 생각들이 나오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영화는 좀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부를 이제 이주노동자로 예를 들어 바꿔서 그럴 경우 이제 희주와 희주 형부 그리고 또 나중에 갈등을 겪게 되는 다른 이주 노동자들 안에서도 또 저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뭔가 영화의 어떤 설정이나 어떤 캐릭터의 과거, 뭐 사건들 이런 부분에서 아이러니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최대한 빼놓지 않고 영화에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김준호 배우님께 네, 감정 변화가 참 많은 인물이었는데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많이 고민을 해야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가정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건, 아버지에 대한 그 존재감의 크기를 어떻게 해서든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저희 아버지랑 좀 달랐고 그건 정말 노력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의 크기가 가장 커야 이 인물이 말하고 싶은 게 가장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시도는 많이 하지만 항상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인물 자체가 뭔가를 가담할 때든 뭔가 누군가를 대할 때든 엄청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 적극적인 모습은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뭐 누나랑 이제 엄마랑 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사실 뭐 누나도 그렇고 어머니 선배님도 그렇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감정적인 장면들은 워낙 선배님, 미안 선배님이나 소연이 누나가 되게 잘 도와주고, 그리고 미안 선배님이랑 저랑은 조금 그 관련이 있어서 이전에도 저희 어머니를 연기해 주신 적이 있어갖고 그런 데에서 조금 그 만나는 연기적으로 접하는 지점들이 저한테는 에임이 조금 높았어요. 선배님 자체가. 그래갖고 도움을 정말 확실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그럼에도 이제 풀리지 않는 지점들이나 혹은 제 생각은 이런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장면들은 물론 감독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그 감정적인 레이어들을 쌓으려고 하고 나눠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서사에 비해서 폭력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적나라하고 두드러지는데 혹시 디렉팅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의도했던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요. 사실 편집하면서 많이 걷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좀 폭력적인 부분이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왔다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기분이 좋은데,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의도했던 건 가정폭력에 대한 것 자체는 뉘앙스로 어느 정도 많이 보여주되, 실질적으로 선호가 이주노동자와 갈등을 겪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결국에는 선호가 저지른 짓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더 정직한 거 아닐까? 그리고 조금은 더 일단 정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냥 영화적인 힘으로 봤을 때는 중후반부터는 저는 이 영화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장르적인 지점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영화의 끝까지 관객들을 좀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 폭력이 묘사되는 게 앞부분이랑 뒷부분이랑 틀려지는 게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감독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결국 이게 삶의 아이러니에 대한 영화라고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영화를 봤고 소설도 읽지 않았지만 처음에 그 출연진과 그 영화 신혼만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청소년 성장담으로 왔거든요. 근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무시무시한 사건이 나오고 나중엔 그 외국인 노동자가 제 개인적으로는 잠시 희망을 가졌던 건 기절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혼자 살아나서 다시 또 맨홀을 기어 올라와서 살아남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결국 파국으로 끝났고, 근데 그 감독님께서는 그 원작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 엄청난 그 트라우마와 사건과 아픔을 겪은 그 선호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상정을 하시고 연출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삶의 아이러니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는지 그걸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요. 권소연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작품 3개를 제가 다 봤는데 그런 독립영화에서 더 빛나는 얼굴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 전작이었던 딜리버리에 이어서 또 같은 동명이인 배우인 권소연 배우님과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첫 번째 질문은 선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사실 찍으면서 정말 이게 직접적인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화의 엔딩을 어떻게 가져갈까. 처음에 썼던 엔딩은 그냥 선호가 혼자 거기 덩그러니 버려져서 마지막에 맨홀 뚜껑 위로 달을 보면서 끝나는 장면으로 글을 썼었는데, 저는 괜찮은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수미상관도 맞고 선호가 돌아갈 곳 없이 거기서 딱 그렇게 놓고 끝내는 게 뭔가 이야기에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찍기 전에 찍을 시기가 다가올수록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내가 선호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서도 그게 맞는 것인가? 좀 너무 객관적이고 좀 그냥 이렇게 둬버리는 거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저는 선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손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선호가 결국 순탄한 삶은 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뭐 법적으로야 이제 끝이 용서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미 실질적으로 용서할 사람이 이미 죽었고, 뭐 그 죄의식이나 어떤 자신이 저지른 거에 대한 것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어떻게 보면 더 큰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삶은 순탄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좀 더 주변의 어떤 도움이나 다시 한번 사람을 믿어보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그래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삶의 아이러니. 네. 제가 사실 아이러니 굉장히 사랑하고, 삶이란 게 전 진짜 되게 아이러니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어떤 순간에는 되게 행운처럼 다가왔던 게 결국에는 그것이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 순간에는 그게 되게 불행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더 큰 어떤 성장할 계기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냥 이 아이러니를 대하는 태도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내 행동이나 모든 게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그냥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가장 이 아이러니를 대하는 건강한 태도지 않을까?
질문이 근데 뭐예요? 그 사회 아이디어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인데. 네. 그래서 그런 그냥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그냥 열심히 살자. 네,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서연 배우님, 그 질문은 좀 약간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는 잠깐 나왔지만 선호의 변호사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배우님이 권서연 배우님이세요. 똑같이 동명이인이라 딜리버리에서는 또 이제 공동 주연을 하셨었고, 네, 그래서 이제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네, 먼저 영화 너무 좋게 봐주셔서 또 이렇게 독립영화에서 빛나는 얼굴이랑 찬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딜리버리를 찍기 전에도 그랬지만 소연 언니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서로 검색하면 서로의 안부를 알 수 있고 서로 근황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그때 또 딜리버리를 하면서 굉장히 또 친해졌고, 또 이번 작품을 하게 됐을 때 변호사 역할을 이제 소연 언니가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건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같이 호흡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요. 네. 이제 영화 주제인 아이러니에 대한 질문이 되나 싶은데요. 선호라는 인물이 이제 엄마랑 누나가 아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선호라는 인물은 낙인은 낙인으로 보여야 된다. 그 사람이 선한 부분이나 뭐 일정도의 부분이 있어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 걸로 저는 보여서 이제 누나한테 사실상 묻어두면 아무도 모르는 일을 자백을 하잖아요, 누나한테. 그래서 악인은 악인으로 보여야 되니까 나도 이걸 묻어두면 안 된다. 나는 악인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자수를 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변호 내용을 이거를 추잡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변호는 물론 받을 부분이 있지만 어필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근데 왜 그런 추잡한 변호를 자기는 받게 됐는지, 자기는 악인으로 보여준다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지은 죄를 다 인정하고 나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자기 가치관에 맞잖아요. 그래서 변호를 왜 그렇게 했는지 엄마의 반응을 보면 엄마가 본의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감독님께 질문인가요? 제가 원작 소설을 안 봐가지고. 네, 감독님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그게 사실 선호는 18살의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아빠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렇게 된 순간이고, 그래서 그 누나한테 말하기 전에 스스로 삶을 끊을까에 대한 그 창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발에 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누나한테 말하고 자수를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아주 엄격한 인물이라면 저는 거기서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호는 자기는 그러지 못했고, 대신에 이제 그거를 해소할 수는 없으니까 자수라는 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저는 뭐 소설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되게 비웃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다. 아닌데 나는 그런 거 아니고, 나에 대한 아빠의 감정 그거 아니고, 아빠 영웅 아니고, 뭐 그런 말을 막 다 속으로는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근데 이 변호가 어느 정도 후반부로 진행되고 뭔가 거기에 설득된다는 듯한 그것도 보이고 했을 때 결국 자기가 맞닥뜨릴 그 결과 앞에서는 그런 비겁한 어떻게 보면 답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선호라에게 안 맞을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18살의 어떤 고등학생, 좀 미성숙하고 막상 정말 내 눈앞에 놓인 어떤 예견된 미래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선호는 더 큰 구렁텅이에 또 빠지게 되는 거기도 하니까, 법적으로야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거니까, 거기는 어제 그 순간에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 받을 시간이 좀 다 돼서요. 네, 혹시라도 못하신 질문이 있다면은 저희 홍보사에 연락 주시면은 또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분 좀 인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감독님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 영화가 어떤 영화로 다가가길 원하는지 와 함께 네,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요게 앉기 전까지 정말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 또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영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작품을 만난 지가 조금 돼가지고 조금 걱정도 있고 했는데 사실 이 작품 저한테 진짜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자리, 이번 기회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 작품을 만나니까 다시 한번 또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중한 작품에 이렇게 기여해 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많이 안 춥고 그런데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영화 봐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뭔가 영화가 막연히 막 선호를 안아주세요, 응원해주세요 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생각하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우선 시간 내주시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영화 보면서 그냥 내용과는 정말 별개로 예쁜 장면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숨은 예쁜 장면들 같이 많이 찾아봐 주시고 좀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포토타임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일단은 네 분 일어나셔서 나오시면 저희가 세팅을 좀 바꾸고 그리고 한 분씩 먼저 단독 포토타임 갖고 그리고 또 같이 단체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